지방간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만하게 보고 지방간 자체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지방간염이라는 새로운 병명으로 가요. 얘가 오래되면 일정 부분이 간경화가 될 수 있죠. 또 간경화가 또 오래되면 일정 부분이 간암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지방간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100%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들어보셨어요? 식이요법에 갖춰야 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성인병 다 없어질걸요. 저를 믿고 한 달만 해보세요.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암 환자 전문 병원을 시작한 의사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점점 이제 30대 후반부터도 특히 남자들 보면은 너도 나도 지방간이야. 그러니까 이 지방간을 병으로 생각 안 해요. 지방간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알코올성 지방간이다. 그러면 술 끊으면 정상 돌아갑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많이 먹어서 온 거니까 칼로리 줄이고 식이요법 하시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만만하게 보고 지방간 자체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지방간염이라는 새로운 병명으로 가요. 그러면 지방간염은 비가역적인 반응이에요. 다시 정상으로 못 돌아가요. 얘가 오래되면 일정 부분이 간경화가 될 수 있죠. 또 간경화가 또 오래되면 일정 부분이 간암으로 될 수 있겠죠. 지방간염이 됐건 간경이 됐건 간암이 됐건 치료약이 없어요. 간은. 물론 간경변이나 간암은 바이러스성 간염에서 가는 게 훨씬 많지만 지방간염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특히 간은 침묵의 장기라 그러잖아요.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까지 아주 진행해서 간이 거의 80% 이상이 파괴될 때까지는 아무 증상도 없고 혈액검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지방간이 많아졌느냐.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비만부터 해서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대사증후군이잖아요. 대사증후군은 유전적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엄마는 고혈압이고 아버지는 고지혈증이야. 그러면 자녀들은 80%에서 대사증후군이 온다고 돼 있어요. 보통 50, 60 넘으면서 나타나겠죠.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후의 생활. 내가 만약에 지방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 라고 하더라도 100% 지방간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유전자가 발현 안 되도록 스위치를 꺼주면 되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그 스위치를 끌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너무 맛있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저금을 많이 해서 비만하게 되니까 간에 저금하니까 지방간이 많아지고 피에 저금해 놓으니까 고지혈증 환자가 많아진 거죠. 우리 몸 장기 중에서 가장 회복력이 빨라요. 간은 잘라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식해 주잖아요. 1년 지나면 다시 자라나요. 일단은 안 걸리기 위해서는 식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체중 조절이 중요하죠. 운동이 중요하죠. 결국은 모든 질병과 모든 건강의 생활 습관이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죠. 지방간은 결국 칼로리가 오버로딩이 된 거지. 이만큼 먹었으면 이만큼 다 소비해야 되는데 이만큼 먹고 이만큼 쓰고 간에 저금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방법은 먹는 걸 줄이든지 쓰는 걸 늘리면 돼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식이요법으로 칼로리를 줄이고 소비량을 늘리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느냐?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되겠죠. 맛있는 거, 밀가루로 만든 빵, 케이크, 국수, 라면, 탄수화물을 또 가공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좋은 탄수화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샐러드 위주, 식사를 하더라도 현미밥에다가 나물, 뭐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야채 주스를 좀 먹는다든지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하시면 당연히 칼로리도 줄이게 되고 좋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 간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들어있잖아요. 체중 조절하시는 게 예방의 첫째가 되고 이게 바로 또 지방간의 치료가 돼요. 지방간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100%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알코올성 지방간이다. 이거는 알코올 끊으시면 100% 건강한 간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부담스러운 걸 안 먹으려고 노력하죠. 히포크라테스 해독수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조금 따뜻한 걸 먹으면 더 좋으니까 채소들이 있어요. 당근, 양파, 감자, 마늘 이런 것들을 2시간 정도 얕은 불에 푹 삶아요. 곤죽처럼 돼요. 그걸 믹서에 갈아가지고 더 맛있게 먹으려면 체에 걸러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그거 한 잔씩 먹으면은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되고 칼로리도 낮고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레시피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맛을 내고 싶어. 그럼 거기 단호박 같은 거 넣어도 돼요. 바나나 같은 거 넣어도 돼요. 칼칼한 게 좋아. 그러면 거기다가 마늘 같은 거, 샐러리 같은 거 이런 거 넣으셔도 됩니다.
좋은 음식은 다 좋은 거고 나쁜 음식은 다 나쁜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일단 칼로리 제한이 되잖아요. 식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칼로리 제한이에요. 소식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이 많이 먹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또 생화학적으로는 거기에 다양한 야채와 과일도 일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죠. 당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식이요법에 갖춰야 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성인병 다 없어질걸요. 저를 믿고 한 달만 해보세요.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인병에 시달리는 분들, 지방간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또 피부질환, 알러지 이런 분들 한 달만 식사하시면 거의 약을 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식단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녹황색 즙을 좀 먹어요. 지방간 정도면은 아침, 점심, 저녁에 한 잔씩만 드셔도 돼요. 신선초와 케일을 위주로 짠 즙을, 그리고 거기다가 당근 같은 거 좀 드셔도 되고 비트 같은 거 좀 드셔도 되고 야채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버섯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마늘, 양파, 브로콜리 이런 것들은 굽거나 쪄서 먹으시면 되죠. 저녁 한 끼는 밥을 먹는데 흰쌀밥 먹으면 안 되겠죠. 현미밥이나 잡곡밥.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간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게 있어요. 야채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안 좋고 농축해서 먹으면 간에 안 좋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전 20년간 그런 사람을 참 보질 못했고 만약에 이게 약도 아니고 음식인데 이걸 먹어서 간이나 신장이 나빠진다는 사람은 이미 나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은 신장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암 환자라 할지라도 간 수치가 올라가는 사람은 대부분은 먹고 있는 좀 약이에요. 식이요법, 음식 때문에 간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독이 쌓이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죠. 이건 음식이니까. 제가 원래 수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때만 해도 벌써 30년 전이니까 수술 밤새도록 하고 끝나고 밥을 몰아서 먹는 거지. 한 10시간 안 먹다가 미친 듯이 먹고 술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비만해지는 거죠. 근데 나 깜짝 놀랐어요. 30대 중반에 검사를 했는데 중성지방이 300이 넘었을 거야. 간 수치도 항상 70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놀란 게 초음파를 봤더니 지방간도 있는데 뭔가 혹이 하나 있다 이거라. 그래서 CT를 찍어야 된다 이거라. 그래서 이거 뭐 간암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다행히 간암은 아니고 혈관종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검사를 했는데 아니 이게 혹이 컸대. 양성혹은 안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혈관종은 안 크는데 이거 뭐지? 그거 뭐야? 암이라는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혈관종도 커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 사이즈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거선식으로 지금도 거선요법식으로 녹 좀 먹고 샐러드 먹고 그렇게 해요. 신기한 게 체중은 사람이 잘 안 빠지더라고. 그때 30대고 지금 60대인데 체중은 그때보다 내 기억에 한 2, 3kg 더 쪘을 거예요. 쪘는데도 불구하고 피 검사는 정상이에요. 우리 건강검진 요새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초음파 하잖아요. 초음파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간 초음파를 해요. 그래서 간 초음파만 2, 3년에 한 번씩만 하셔도 지방간인지 알 수 있고 피검사, 동네 병원 가서 맘만 먹으면 내일 할 수 있잖아요. 피검사하면 지방간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다 좀 대사증후군이 있어. 다 통통해. 그리고 고혈압도 있고 지방간 다 있고 당뇨도 있고 그래. 그러면은 예방을 하셔야 되겠죠. 덜 먹고 많이 쓰자. 식재료 그 자체의 맛을 느끼는 걸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가족끼리 같은 병을 공유한다 그러잖아. 그걸 가족력이라고 그러고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식습관을 같이 해서 그렇다고 봐요. 아버지가 맨날 오면은 통닭에다가 맥주 먹고 들어넣어서 테레비 보잖아. 아들이 따라해요. 엄마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등산 가고 운동하러 다니고 샐러드 위주로 먹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맛을 익혀요. 유전적인 거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습관, 먹거리, 운동 이런 거를 공유하기 때문에 병을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연락이 오죠.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한테 아주 빨리 진료 예약을 해줄 수 있겠냐. 사람들은 의사끼리 다 친구고 잘 아는 줄 알아요. 친척이나 친구 의사 협박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동네의 어떤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았다 그러면 가세요. 내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어떤 교수님을 지정해서 예약을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병원을 못 믿는 게 있고 기왕이면 대한민국 제일 큰 병원에 정말 유명한 교수님 그중에서도 과장 교수님한테 치료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KTX가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두세 시간이면 서울로 다 오니까 기왕이면 서울 가서 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지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지방에서 나오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연락이 오죠. 다 하는 소리가 자기 아는 사람이 무슨 암을 진단 받았는데 이 형 여기는 못 믿겠다.
되겠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한테 아주 빨리 진료 예약을 해줄 수 있겠느냐. 맨날 전화 받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대학병원이 있잖아요. 저는 부산 사람인데 부산만 해도 대학병원이 4개인가 5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대학병원들이 암센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 수술하는 선생님이다. 종양내과 선생님이다. 그러면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분이잖아요. 그 일을 10년, 20년 반복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전문가 아니겠어요? 다만 케이스가 작은 희귀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케이스가 지방에 많지 않으니까 희귀병들이 모여있는 대학병원에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위암, 대장암, 유방암은 지방대학도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로 오실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암에 대해서는 치료가 다 표준화가 돼 있어요. 서울대학병원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시작하나 부산대학에서 하나 충북대학에서 하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치료 권고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 병원에서 뭐 폐암이 좀 의심이 돼. 그러면 이제 와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펫 찍고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검사하고 이 검사에서 이러면 이 검사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이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도 가이드라인이 다 돼 있고 수술 후에 항암을 뭘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수술을 못하는 사기암이야. 첫 번째 항암을 뭘 할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항암제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고 항암제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표준 치료는 대한민국 어떤 암센터를 가도 동일하게 검사와 치료가 진행된다. 그리고 또 암이라는 게 치료가 한두 번 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웬만한 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고 뭐 항암 방사선하면 보통 1년 걸려요. 그러면 가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가까운 곳에서 검사하고 치료하러 다녀야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검사할 때마다 올라오고 검사 결과 볼 때 올라오고 특히 방사선은 2달 이상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러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학병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서울에 오면 고생만 하고 오히려 환자가 더 불안해한다. 이렇게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 서울에 올라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은 주로 3가지 치료만 하잖아요. 국소적으로는 수술하고 방사선, 전신으로는 이제 항암 이렇게 되는데 재발하거나 전이 되면 수술 방사선을 못하고 항암만 해요. 처음에 치료하고 2년 후에 재발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약으로 항암을 시작하잖아요. 어떤 암은 그 항암제 쓰다가 내성이 오면 그 다음에 바꾸고 2-3번을 바꿀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암은 한 번 바꾸면 이제 표준 치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임상을 하는 거죠. 항암제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항암제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한 게 1980년대부터예요. 오히려 항암제가 있는 암이 드물어요. 항암제가 없는 암이 더 많은데 많은 사람은 항암제가 항생제나 고혈압 약처럼 엄청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비뇨기과 쪽에 뭐 방광암이라든지 뭐 두경부암 쪽은 그 암에 특화되어 있는 항암제가 없어요. 다른 암에 쓰는 것들을 이제 조합하는 거죠. 특이한 암이라든지 기존의 표준 암 치료를 다 했어. 약을 썼는데 내성이 오고 이제는 표준 약이 없어. 그럴 때는 이제 뭐냐면 임상 연구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다른 암에 쓰는 거를 써보는 연구, 그것도 연구예요. 이거 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뭐 서울대학의 A 교수가 손들고 부산대학의 B 교수가 손들고 그거 갖고 연구해보는 거예요. 했더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 그럼 이제 그게 또 다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느 대학 어느 교수를 찾아갔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저희 병원에도 재발 전이 돼서 교수님이 이분이 마지막 약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요. 이 약이 언제 내성이 생겨서 못 쓸지 모르니 지금부터 인터넷 검색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님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대학에서 어떤 임상약을 쓰는지 알아놔라. 그러면 항암제가 없으니까 항암하지 맙시다. 그때 알아보면 늦으니까 이걸 알아놓으면 그때 가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마다 대학마다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 의사 협박하지 말고 사람들은 의사끼리 다 친구고 잘 아는지 알아요. 그거 안 그럴걸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게 있죠. 자기 학문에 대한 자존심. 나는 이걸 이렇게 치료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 다른 의사는 뭔 소리야. 이게 최고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요즘은 다 의료 전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암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개인 병원이나 2차 병원과 협력병원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동네의 어떤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았다 그러면 그 원장님한테 부탁하세요.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병원에 연락하면 빨리 예약할 수 있어요.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협진병원인 경우에는 내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어떤 교수님을 지정해서 예약을 바로 이 환자를 해줄 수 있어요. 자주 다니는 개인 의원의 원장님한테 진료 의뢰를 부탁하는 게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송이나 뭐 유튜브에 좀 나가본 적도 있지만 자극적으로 조미료를 많이 쓰는 것 같아. 무슨 암의 증상 이러면 병원에 가봐라 뭐 이런 게 많은데 암 환자만 본 지가 20년 다 돼가거든요.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 100명 중에서 95명은 다 황당해갖고 와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건강검진했더니 암이래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암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권장해주고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거기다 또 국민들 의식수준이 깼기 때문에 건강검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환자들이 그래요. 자기는 진짜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자기는 의료보험 왜 내는지 모르겠대.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 그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위암이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술 먹으면 속도 쓰리고 가끔 소화도 안 되고 그건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조금 더 현명했으면 그때 술 먹고 속 쓰릴 때 병원 가서 내시경을 하는 건데 그렇게 딱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암을 치료하고 나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불안한 거야.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파. 이것도 뇌암인가? 5년 전에 위암이 뇌로 전이 갔나? 허리가 아파. 척추암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당신이 진단받을 때 우연히 발견했듯이 증상이 없듯이 재발에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3개월, 6개월마다 검사하잖아요. 그때 이상 없으면 이상 없는 건데 경각심을 일으키는 건 좋지만 부작용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확실히 챙겨야 될 건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체중이 막 빠지는 거.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계속 평생 20년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다고 그러고 너무 좋아한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췌장암이야. 폐암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데 5, 6개월 사이에 한 10%가 빠졌네. 10% 그럼 많은 것 같지만 여자분들 보통 50kg 나가면 5kg예요. 그러면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소변의 습관이 좀 바뀌는 경우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바뀔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는 대장암 발병 전 세계 1위 국가예요. 배변이 좀 바뀌어. 옛날에는 정말 황금색 바나나 병같이 보던 사람이 뻑하면 설사한다든지 예전처럼 시원하게 안 나온다든지 자꾸 변이 가늘게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대장내시경 꼭 해보셔야 돼요. 소변도 그렇죠. 나이가 들면 방광이 예민해지고 실질적 용이 작아지기 때문에 소변을 오래 못 참아요. 그래서 뭐 자다가 한두 번 깰 수 있는데 자주 된다든지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남자들 같으면은 전립선 쪽으로 한번 초음파를 해보시고 혈액 검사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밖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자기가 볼 수 있는 거 피부암 같은 거 점이 있는데 딱 봐도 좀 무섭게 생긴 놈 있잖아. 막 시커멓다든지 울퉁불퉁하다든지 거기 막 털도 나고 멀룩달룩하다든지 경계도 울퉁불퉁하다든지 이런 건 안 좋아요. 이런 건 미리 떼면서 조직 검사해 보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이제 밖에서 있는 암이 이제 유방이잖아요. 유방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 유방 같은 경우는 4명 중에 3명이 만져서 간 사람이에요. 근데 4, 50명 중에 1명만 암이고 나머지는 다 양성 결절이죠. 특히 우리나라 여자들 유방은 자꾸 치밀해요. 단단해요. 치밀성 유방이기 때문에 잘 뭉쳐요. 양성 결절이 많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노력을 해라. 배운 사람은 걱정만 해. 노력은 안 해. 제일 좋은 게 뭐냐? 평소에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규칙적인 건강검진. 안 아플 때 해야 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크게 특히 암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병에 걸리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알 거야. 암은 엄청난 증상이 나타날 거야. 폐암 환자는 기침 해대고 각혈하고 대장암 환자는 혈변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진행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운동 잘하고 하니까 나는 병이 없어. 이런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 진단받아갖고 허탈해갖고 와. 작년까지 멀쩡했는데 올해 4시간에 위암 말기래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피검사 한번 하면 모든 검사 다 하는 줄 알아. 만성 간염 환자 있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피검사하고 그리고 초음파 하는 게 권고사항이거든요. 만성 간염 환자는 보통 이제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 건강검진 안 받아요, 대부분. 그러다가 뭐냐면 간은 멀쩡한데 폐 안 걸려서 와.
대학병원은 정말 필요한 검사만 해요. 고혈압은 순환기내과 선생님이 봐. 당뇨는 내부분기 선생님이 봐. 다 따로따로 봐요. 당뇨 검사하면서 뭐 고지혈증 검사도 같이 해주면 좋은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가 나는 병원을 3번 바꿨대. 내 주치를 믿을 수가 없대. 이 사람은 엑스레이 찍으면 이 말하고 초음파지 또 딴소리하고 수술하기 전하고 수술하고 말 다르고. 그래서 명의가 뭐냐, 마지막에 간 의사가 명의예요. 아니 펫이 제일 비싸고 제일 정확하면 처음부터 펫 딱 찍어버리지 내가 돈이 없나, 쓸데없이 막 2박 3일 입원해서 검사하고 왜 하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한다. 엑스레이에서 보일 수 있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고, CT도 마찬가지고 펫도 마찬가지고 MRI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펫이 제일 정확하냐? 아니에요. 펫이 제일 대충 하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거야. 펫에서 보니까 이 목에 이상한 놈이 많네. 대충 이상한 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저 이상한 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CT, MRI 이런 거 찍고, 저 이상한 놈이 암이네, 경추 디스크였네. 암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게 조직검사잖아요. 조직검사 3번 합니다. 처음에 건강검진이나 동네 병원에서 내시경을 보거나 초음파를 봤는데 이상한 놈이 있어. 그걸 바늘로 떼서 조직검사 하잖아요. 그럼 암이 나왔어. 그럼 이제 대학병원 가서 수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다 뒤져가지고 수술이 가능해. 그러면 디자인을 하는 거지. 어디까지 자를 거야, 어느 방향에 몇 시에 있는 임파선까지 긁어낼 거야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초음파나 CT나 MRI나 펫은 다 뭐예요? 그림자로, 영상이잖아요. 아무리 지금 화질이 좋아졌어도 그림자로 추측하는 거예요. 실제로 열고 들어가 보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복막전이, 췌장암이나 이암이나 뭐 난소암이 일기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복막에 좁쌀까지 쫙 깔려 있어. 이건 너무 작기 때문에 CT에 안 보여요. 그럼 이건 사기예요. 그러면 닫고 나오는 거예요. 오픈 앤 클로즈, 수술 불가. 그래서 항암만 하는 거예요. CT나 펫상에서는 여기만 암이 있어서 이까지 절단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여기 암이 있대네? 그러면 더 잘라야지. 못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하고 다 절단하고 나온 걸 갖고 3번째 조직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답이지. 근데 조직검사 3번이 같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수술 전에는 일기라서 2시간 만에 나올 겁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랬는데 뭐 7시간 만에 나오더니 임파선 전이가 갔다는 둥,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병원 바꾸고 의사 바꾸는데 그러지 마세요. 의학의 한계예요. 3번째는 또 뭐냐면은 병을 낫는다 안 낫는다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죠. 고혈압이 치료하면 낫는다 안 낫는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세포가 노화가 일어나고 변성이 돼서 온 질병은 다시 옛날의 나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뭐냐? 내가 작년까지는 당뇨가 아닌 사람으로 살았는데 올해 건강검진하니까 나는 이제 당뇨인 사람이 됐네?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제 당뇨인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자기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아니야, 뭔 소리야. 나는 당뇨가 없던 사람이야. 나는 무조건 당뇨가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회사 사표 내고 산에 가서 막 뛰고 막 채식하고 그래. 이제 당뇨가 낫겠지? 그러면서 이제 당뇨가 안 먹고 삼겹살에 소스를 딱 먹어서 제트리 당이 300이야. 이거 왜 다 때려쳐? 나 치료 안 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퇴직하지 마시고 산에 가지 마시고 일상생활, 사회생활, 가족과의 생활 그대로 하시면서 건강한 생활로 바꿔나가시면 다소 불편하지만 큰 문제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을 통해서 건강해진다는 것은 큰 물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암세포는 원시하고 미개하고 진화가 안 된 세포예요. 포도 당만 에너지를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말이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는 거예요. 나쁜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 혈당이 피크가 치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먼저 다 들어가요. 좋은 탄수화물. 그게 뭐냐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내려가요. 그리고 그 안에 항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암은 굶겨 죽이고 나만 사는 음식 가르쳐주세요. 없어요. 내가 입맛 땡기는 거 암도 땡기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암도 좋아해요. 영양소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 그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에너지를 못 내는 게 있어. 그게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에너지를 내는 주 영양소하고 에너지를 못 내지만 세포 대사를 돕는 부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인데 다 씹어서 침으로 녹여서 위에서 한 번 더 녹인 다음에 췌장에서 완전히 분리수거해서 소장해서 탄수화물에 속하는 모든 음식은 포도당 한 분자 한 분자로 돼야지만 그게 피로가. 단백질 종류, 콩이 됐든 두부가 됐든 이거는 전부 다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로 분리수거가 돼야지만 피로 들어가서 세포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쪼개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탄수화물이 쪼개진 포도당도 세포로 가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단백질 쪼개진 아미노산도 쓸 수 있겠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아닌 평상시에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게 돼 있어요. 암세포는 포도당만 에너지를 써요. 아미노산은 아예 쓸 줄을 몰라 얘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펫을 찍잖아요. 펫 검사할 때 요만한 링게로를 맞아요. 그 링거가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근데 그 포도당 분자에다 핵을 발라놨어. 정맥 주사를 딱 슈팅을 하면은 20초 만에 온몸으로 번지잖아요. 그럼 모든 세포가 뭐야? 밥이 들어왔잖아. 서로 뺏어 먹으려고 경쟁을 하는데 힘센 놈이, 힘세다는 건 뭐냐면 포도당을 많이 쓰는 놈이지. 암세포는 많이 쓰잖아요.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니까. 얘가 다 뺏어가는 거야. 췌장에 암이 있다 그러면은 췌장에 있는 종양, 암덩어리로 포도당이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암세포는 원시하고 미개하고 진화가 안 된 세포예요. 정상세포는 세련되고 진화가 된 효율이 좋은 세포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포도당이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주기적이 고기만 먹을 때가 있어. 아미노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상세포는 아미노산을 태워서 에너지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탄고지의 원리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많은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암세포가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1도 안 먹어요. 그래요. 그럼 뭐 먹어요? 그러면 저는 채소만 먹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채소를 성분 분석을 해보면은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따지자면 탄수화물이 제일 많은 거죠. 단백질, 지방은 아주 작고 채소는 탄수화물이 많은 거죠. 이거 헷갈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말이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는 거예요. 피로 흡수되는 속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나쁜 탄수화물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쉽게 피로 흡수가 돼요. 정제된 흰쌀이라든지 정제된 흰 밀가루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거는 순식간에 피로 들어가요.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 혈당이라는 게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잖아요. 혈당이 피크가 치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먼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암세포가 다 먹고 나면 그 남은 거로 정상세포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흡수력이 좋은 거. 이걸 우리가 당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포도당 100g을 정맥 주사를 놓으면 혈당이 100이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금치 100g 먹으면 혈당이 얼마 올라가느냐, 현미는 얼마 올라가느냐. 이게 당 지수예요.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이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왜냐하면 혈당이 피크가 돼서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놈은 펫CT 찍을 때처럼 그 포도당이 암세포로 다 먼저 가고 나머지 갖고 정상세포로 가는데 당 지수가 낮은 놈은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내려가요. 좋은 탄수화물. 그게 뭐냐면 거칠은 탄수화물. 그게 뭐냐면 채소. 채소의 80%가 식이섬유예요. 파이버죠. 근데 식이섬유는 포도당으로 우리가 쪼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쪼개질 못해요. 식이섬유는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서 일정 시간 불려 있다가 대변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녹황색 채소, 신선초, 케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상추, 미나리, 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그 안에 생화학적으로 항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또 해독 성분이나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자. 두 번째 좋은 거는 당근. 생리학적으로 당 지수는 조금 높지만 생화학적으로 좋은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미. 현미도 당 지수는 60 정도 돼서 좀 높아요. 하지만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할 때 단백질의 주 공급원이 현미예요. 거기에 항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뿌리채소. 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당근이나 현미를 먹을 때 녹황색 채소와 뿌리채소까지 함께 한다면 당 지수가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당 지수가 20인 거하고 50인 거 합하면 평균에서 35가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줄어요. 생화학적으로 좋은 것이 있는데 얘가 생리학적으로 좀 당 지수가 높아. 그러면 당 지수가 낮으면서 생화학적으로도 좋은 걸 같이 먹어주면 모든 걸 조화롭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혼합물들을 더 혼합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에만 매이면 안 된다. 치료해보는 도전을 한다. 하루에 채소를 9kg을 먹게 해요. 그런데 남을 먹고 샐러드 먹으면 하루에 1kg도 못 먹어요. 아예 그러려면은 차라리 채식 위주의 잡식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완벽한 채식을 하면 안 되고 하루에 야채를 1kg밖에 못 먹으면 집밥 위주로 먹고 나쁜 거 빼고 남을 먹고 샐러드 많이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암 환자는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식이섬유를 다 없애고 엑기스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즙을 내라는 얘기지. 믹서로 가지 말고. 나름대로 혼자 식이요법 한 사람인지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한 사람인지 피검사가 딱 나와요. 혼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나쁜 걸 다 빼. 나쁜 거 우리 알잖아요. 인스턴트 음식, 조리 많이 한 거, 동물성 음식 다 빼.
그럼 남는 게 이제 풀떼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막 샐러드로 먹고 나물로 먹어. 배부르게 먹었다고 생각해. 근데 피 검사를 해보면 영양소가 다 부족해져 있어요. 채소의 80%가 식이섬유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만큼 먹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요만큼 먹은 거였죠. 소식을 한 거잖아요. 소식을 몇 달 정도 하면은 해독이 쫙 되면서 웬만한 병은 다 없어져요. 근데 이거를 장기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해독은 돼 있는데 암과 싸울 군사가 없어. 양을 늘려야 된다. 나름대로 식이요법 해갖고 온 사람은 열이면 열 그래요. 그게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좀 알아야 되는데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야. 그리고 단백질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이에요. 일반 성인은 더 이상 벽돌이 필요 없잖아요. 대신 뭐냐면 매일매일 머리카락 빠지고 뭐 각질 벗겨지고 대변으로 나가는 단백질 소실되는 것만 보충해주면 돼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탄수화물은 하루 섭취 공고량이 없어요. 단백질은 하루 섭취 공고량이 있어요. 몸무게 1kg당 하루에 단백질을 0.5 내지 1g만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보통 하루에 한 30g 정도의 단백질, 남자들은 하루에 한 4, 50g을 먹으면 돼요. 물론 이 단백질도 동물성 단백질보다 가능하면 식물성 단백질로 보충하면 더 좋겠죠.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 기능이 없어요. 다음 주에 큰 수술한다고 오늘부터 계속 뭐 삼겹살, 뭐 불고기, 갈비 막 먹으면은 이게 전부 다 아미노산 한 분자로 다 분리수거가 돼야 돼. 그래야 피로 가서 세포로 가는데 내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은 100g이야. 500g을 먹었어. 100g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서 피로 들어가지만 400g은 미처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장에서 썩는다고 봐야 돼요. 우리 고기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여지없잖아. 설사하잖아. 그게 이제 오랫동안 장에 있으면 독소가 되고 세균이 자랄 수 있게 되죠. 결국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설사하게 되고 독에 빠지게 된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없어서 단백질을 먹으면 살아가긴 하지만 몸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암을 해. 지금 입맛도 없고 먹지도 먹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 이런 사람한테 식이요법 한다고 채식만 하게 해. 환자 죽이는 거예요. 중환 환자들 혈액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장기적으로 암 투병한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점점 떨어져요. 콜레스테롤을 유지 못할 정도로 식이가 안 되는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줘야 돼요. 동물성 단백질은 요만큼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거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데 이걸 식물성 단백질을 하려면 이만큼을 먹어야 돼. 근데 지금 이만큼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붉은 고기 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는 세계 암학회에서 정한 2군 발암물질이에요. 그거 말고 닭고기, 오리고기, 신살생선을 통해서 먹고 그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붉은 고기라도 먹어야 돼. 우리 몸은 이미 수만 개의 생화학 반응이 돌아가고 있는 큰 공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콩이다. 성분이 몇만 개가 있겠어요. 하나의 화합물로 된 것이 아니라 각기 따로따로 있는 혼합물이란 말이에요. 이 수많은 혼합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반응하냐를 생각해야지 요거 몸은 낫고 요거 몸은 낫고 요거 몸은 병 걸리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을 통해서 건강해진다는 것은 큰 물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나 수술이나 약은 잠시 잠깐 물을 막아주거나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증상만 없애지 말고 우리의 몸 세포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다 따지고 보면 채소잖아요. 로우푸드. 있는 그대로 식자재를 먹어야 되고 동물성 음식보다 채소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싱겁게 먹어야 돼요.